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함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받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혹시 어젯밤에 땡땡동에서 119 구급대랑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어제 일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사고 당하신 분은 어떠세요? 젊으신 분이던데 괜찮나 모르겠네요. 네, 다행히 선생님께서 일찍 신고해 주셔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수술해서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죄송한데 이번 사고가 뺑소니 사고여서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할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저녁 7시쯤 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어제도 어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트럭을 몰고 슈퍼에 납품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근처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굉음이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준수야, 무슨 소리가 났지? 제가 놀란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큰 대형 트럭 한 대가 우리 차 옆을 급히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이런 도로에서 저렇게 달리면 어떡해? 제가 홀로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저 앞 유리창만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고가 났던 모양인지 차에서 연기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준수야,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저 사람 뭔 일 난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곳이 한적한 도로였기에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안절부절 못한 채 급히 전화기를 들고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급한 마음에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꺼내서 차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기에 혹시나 불이라도 날까 싶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 뒤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사고당한 남자를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같이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제가 본대로 상황을 설명한 채 연락처를 남기고 저도 그곳을 떠났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제가 약속한 경찰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기 사고 나던 날 119와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뭔가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이게 뺑소니인데 그쪽에 딱히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이 조금 외진 곳이다 보니 차도 많이 안 다녀서 현재 수사에 진척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거기다 피해자분 차량의 블랙박스도 꺼져 있어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글쎄요. 그날 제가 운전을 해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가 지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차량 번호랑 차종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경찰관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어요. 네,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때 지나간 차가 큰 트럭 종류이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밖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못 되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7땡땡 회색 트럭입니다. 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나간 차, 아빠가 도로에서 저렇게 달리면 어떡해 라고 했던 차. 아들의 말투가 이상했던지라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우리 아들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과는 말투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그날 번호를 기억했나 보네요. 제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드님이요? 하지만 아드님이 자폐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경찰관이 말끝을 흐렸어요. 아, 우리 아들에게 그런 증상이 있긴 한데요. 암기력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 본 건 절대 잊질 않거든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거기다 우리 준수가 옛날부터 차량 번호부터 차종을 기가 막히게 애우곤 했었거든요. 37땡땡 회색 땡땡 트럭입니다. 그 순간에도 준수는 그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우선 적어두긴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우리 준수가 본 거면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껏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제 목소리에 활기가 띠고 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과는 다르게 경찰관은 그런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경찰관은 돌아갔고 아들과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관의 표정이 생각나서 씁쓸하기만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준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항상 차가웠거든요. 준수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준수에게 그런 증상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준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옆집에 성현이랑 개월수도 비슷한데 많이 다른 것 같아. 아내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난 예쁘기만 하구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제가 아내를 나무랐어요. 그때 당시 저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쯤에서 일이 바빴기에 아내의 말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수의 이상행동이 계속 눈에 띄었고 예방접종을 하러 간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급히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잡고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진을 다 끝낸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수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눈맞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자폐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우리 준수는 얼마 뒤 자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인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니 그래. 우리 준수를 어쩌면 좋니. 우리 어머니가 준수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하루하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혼자 흐느끼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아내가 걱정이 되어 아내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긴 했지만 이 우울증이 아주 무서운 병이더군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제가 출근을 했는데요. 퇴근할 무렵 어머니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애비야, 준수 애미가 나한테 준수 맡겨놓고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영 감감무소식이구나. 전화를 해도 영 받지도 않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서 연락해봤다. 지금 준수 애미가 좀 그렇잖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집사람이요? 이상하네.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닌데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급히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아마도 그때쯤 저는 뭔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는 마치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형에게 연락을 했지만 다들 모른다며 펄쩍펄쩍 뛸 뿐이었어요. 물론 한동안은 아내를 찾아서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 달 동안을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어요. 그냥 마음 떠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포기하게나. 우리 딸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나? 이제 좀 편히 쉬게 놔두면 안 되겠나? 혹시나 싶어 처갓집에 갔던 날 상 거짓골을 하고 있던 저를 보며 장모님께서 두 손까지 모아 잡으며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장모님, 그럼 우리 준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준수 엄마 아닙니까? 나한테는 우리 윤경이가 더 중요하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게나. 장모님께서 매몰차게 뒤를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 이후 한참이 지나서 아내는 지방에 혼자 사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혼을 하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어요.
그렇게 제가 아내가 있다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보기도 했고 불같이 화도 내봤지만 아내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제 아내이자 준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아니죠, 이혼을 당하고 그때부터 혼자 준수를 키워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가까이 사셨기에 준수를 돌봐주셨거든요.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이 되었네요. 그렇게 준수를 열심히 키웠고 어렵게 어찌어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준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종일 준수랑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요. 그러다 잘 아는 친척 한 분이 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셨어요. 중고 트럭을 한 대 사서 그 트럭으로 슈퍼 같은 곳에 상품을 납품하는 일이었는데요. 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일자리를 소개해 준 그 친척분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날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준수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를 하나 보면 마치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을 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날이 많았던 준수는 베란다에 앉아 지나가는 차를 보곤 했는데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와 차종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경찰관을 만나고 돌아오면서도 그런 준수의 능력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그 경찰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전에 한번 뵌 적 있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 그 사고 범인은 잡으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그게 말입니다. 그때 아드님이 말씀해주신 그 차량 번호가 사고 가해자 차량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쯤에서 경찰관은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마냥 신기해하는 목소리였어요. 네? 정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억력 하나는 아주 끝내주거든요. 거기다 차량 번호랑 차종은 더 기가 막히게 암기를 하거든요. 그날 차량이 너무 빠르게 지나쳐서 혹시나 하고 있었는데 그 차 번호가 맞았군요. 네, 그 번호 조사해보니 맞더라고요. 가해자가 처음에는 오리발까지 내밀면서 딱 잡아 뗐었는데 가해자 차가 지나간 다른 쪽 도로에 있던 CCTV도 다 조사해보고 아주 이잡듯이 싹 다 뒤져서 잡아냈습니다. 아드님의 제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아드님이 제게 차량 번호를 말해줄 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거든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범인을 잡았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말인데 피해자분 가족분들이 선생님을 좀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를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전 그저 우리 준수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 제가 멋쩍게 웃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피해자분이 그 집안의 4대 독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구급차도 진짜 빨리 불러주셨잖아요. 피해자분 부모님께서 아주 애타게 만나 뵙고 싶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계속 거절을 했지만 경찰관이 제게 잠시만 만나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결국 저는 그분들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허락했고 얼마 뒤에 피해자분 부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분들을 따로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 아버지께서 제게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세상에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거기다 가해자의 차량 번호까지 알려주셨다면서요? 우리 아들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 있어서 바꾸려던 차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바꾸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차량 번호를 본 건 우리 아들인걸요. 그날 저는 경황이 없어서 여기저기 신고하느라 바빴거든요. 아드님이 무사히 깨어나셨다니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제가 두 분을 진심으로 위로해드렸어요. 그 뒤 두 분과 한동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아드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자폐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던 아내가 한참 오래전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혼자서 아들을 키운 겁니까? 아니요. 혼자였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부모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찌어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셔서 더 이상 아들을 맡기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이랑 같이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많이 커서 잘 도와주고요.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서 같이 다니면 다들 수근거리고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하지만 아주 속이 깊습니다. 납품하다 보면 무거운 생수 같은 것들도 많은데 아빠 힘들까봐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홀로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마도 차량 번호를 외운 듯 합니다. 그게 우리 아들 취미생활이거든요. 제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어요. 젊은 사람이 아주 성실하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 여보, 우리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 상가 건물 분양하는 곳에 상가짜리라도 하나 마련 좀 해봐요. 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전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서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안정적인 일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지금 아드님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라면서요. 제가 한번 이것저것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놀란 채 다시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저희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귀하디 귀한 4대 독자입니다. 한마디로 손이 아주 귀한 그런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정말 감사해서 그러는 거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 선생님께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아버님 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제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런 두 분에게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뭐야? 정말이냐? 그럼 고맙다고 하고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기회가 어딨어. 사실 네가 준수 때문에 회사도 관두고 이러고 있는데 준수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양하지 말고 도움을 받도록 해. 지금 네가 체면치레를 할 때가 아니잖니? 그래야 오래오래 준수를 돌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만 보면 열불이 터져서 잠이 안 와.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피해자분 아버지,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어찌나 우리 아들을 신경 써주시던지 죄송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상가 건물 중 1층에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물론 가격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냥 거저로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곳에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편의점 안의 인테리어부터 이것저것을 사장님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평생 동안을 가진 것도 별로 없이 근근히 살아오던 제게는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살다 보니 저처럼 그냥 평범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긴 하네요. 그 뒤 저는 아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다 보니 상품 진열된 것을 한 번만 쭉 훑어보면 똑같이 진열을 해놓았기에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훨씬 편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도 요즘 들어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인데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단골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야, 진열이 아주 기가 막히네. 우리 준수가 하니까 반듯반듯한 게 아주 보기 좋구만. 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말들이 준수에게는 큰 힘이 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교통사고 났던 사장님의 아드님도 따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 뒤 그분 가족들이 수시로 오셔서 매출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제가 도움을 드린 것은 맞지만 사실 그냥 모른 척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토록 큰 도움을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난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께도 효도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준수와 같은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